겨울 연가 이권 길 잃은 작은 새 모든 게 그대로였다.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한 느낌을 걷어내면 10년 전의 춘천 그 모습 그대로였다. 집에 도착한 강미희는 차에서 내려 감회 어린 시선으로 자신이 살던 집 주변을 둘러보다가 손끝으로 담쟁이 덩굴을 쓰다듬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겨울 햇살이 앞마당으로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그래서였을까? 실내는 바깥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아늑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강미의 시선이 처음으로 머문 곳은 피아노였다. 다가가 뚜껑을 열고 건반을 눌러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연주해주는 사람이 없었어도 소리는 여전했다. 제 아버지가 누구죠? 피아노 건반을 천천히 누르던 강미희가 갑자기 손을 멈추었다. 준상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제 준상은 없건만 그늘지고 어두웠던 소년 준상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강미희는 잠시 그런 준상의 얼굴이 떠올라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준상과 함께 차를 마시던 창가 식탁 쪽으로 걸어갔다. 손끝으로 준상이 앉았던 의자를 천천히 매만져 보았다. 준상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기라도 한 듯 그녀는 오랫동안 그 의자를 떠나지 못했다. 준상이 그리웠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과거를 그리워하는 단순한 회상이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준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만 앉았다.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그리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도 그 자리가 준상의 자리였다. 미안하다, 준상아. 과거로만 달려가던 강미희의 눈에는 어느덧 이슬이 맺혔다. 그 이슬이 커다란 눈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강미희는 아직도 과거 속에 있었다. 18살의 준상은 강미에게 단 한 번의 따뜻한 미소도 따뜻한 눈길도 건넨 적이 없었다. 아니, 세상에서 어머니인 강미희를 가장 미워했다고 하는 것이 옳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불행하기만 했던 준상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강미희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준상의 의자를 다시 한번 어루만지고는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눈물을 거두었다. 미안하다, 준상아. 용서해라. 주차장으로 들어섰을 때 유진은 잠이 들어 있었다. 여리고 슬픈 영혼이 거센 물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다 지친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영이 나지막하게 유진을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유진 씨가 날 좋아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나 그래도 돼요? 잠든 유진을 바라보며 민영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유진은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침잠한 사람처럼. 그런 유진을 한동안 바라보던 민영이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이마 위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만지려는 순간 유진이 잠에서 깨어났다. 유진의 눈빛에는 긴 여행을 마친 여행객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편안해 보였다. 당황한 민영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민영을 바라보는 유진도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영이 차에서 내렸다.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돌아온 민영은 차 안에 있던 유진이 보이지 않자 잠시 당황했다. 유진은 이미 자리를 떠났고 룸밀러에 오늘 고마웠어요 라는 유진의 메모만 붙어 있었다. 이만큼 다가갔다고 생각하면 벌써 저만큼 물러나 움츠리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생각난 민영은 쓸쓸하게 웃었다. 민영이 유진을 다시 만난 것은 다음날 저녁 무렵 라이트가 켜진 텅 빈 스키장에서였다. 민영은 하루 종일 유진이 우울해 보였다는 김 차장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나란히 눈 위를 걷던 민영이 유진의 몸을 돌려세웠다. 이미 오래전부터 바깥에 앉아있던 유진은 온몸이 꽁꽁 얼어 있었다. 무슨 생각에 그리 열중했는지 추위도 느끼지 못한 모양이었다. 유진의 그런 모습이 민영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민영은 자신의 목도리를 풀러 유진의 목에 감아주었다. 당황해서 피하려던 유진이 그대로 민영의 몸짓에 자신을 맡겼다. 유진은 따뜻한 민영의 눈빛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목이 따뜻하면 몸이 몇 배나 따뜻한 거 알아요?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민영의 배려였다.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민영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민영은 유진의 고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갈림길들. 사람들은 그 갈림길에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유진은 지금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다. 민영이 다가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손을 잡히지 않으려고 물러서는 유진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민영이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기라도 하듯이. 결정하기 힘들면 잡아주는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처럼요. 민영은 아무것도 유진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유진의 몫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상혁의 전화를 받고 서울로 향했다. 유진의 마음은 매우 착잡했다. 굳이 내려오겠다는 상혁 대신 자신이 직접 서울로 가는 것은 상혁에게 스스로의 의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였다. 유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혁과의 결혼이 급행열차 타듯 진행되는 것은 유진으로선 참기 힘든 일이었다. 죄인처럼 앉아있던 상혁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상혁은 호텔에서의 치기 어린 행동에 대한 사과를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 일을 사과받기 위해 상혁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 일은 그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일 뿐이었다. 유진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상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상혁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달라는 말을 했다.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예전의 친구로, 가족 같은 친구로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원했다. 헤어지자는 얘기니? 유진의 말을 듣던 상혁은 예상했던 대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말을 던진 상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상혁은 휑하니 사라졌다. 상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유진은 다짐이라도 하듯 자신에게 소리쳤다. 내 마음 또한 변하지 않는다고. 상혁을 만나고 돌아온 유진이
힘없이 숙소 로비로 들어서며 민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시간이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 민영은 마침 김 차장과 함께 야간 스키를 타기 위해 나가려던 중이었다. 카페로 들어선 두 사람. 민영은 따뜻한 코코아를 주문했다. 유진의 우울한 얼굴을 보며 달콤하고 따뜻한 코코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유진은 물끄러미 민영을 바라보았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었다. 특히 자신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 민영 씨 좋아해요. 망설이던 유진이 힘들게 말을 꺼냈다. 유진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민영을 좋아하지만 그를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 유진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안으로 사기며 민영에게 그 말, 민영을 좋아하지만 따라갈 순 없다는 말을 전해야 했다. 상혁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던 것처럼 유진은 상혁과 결혼할 수 없듯 민영에게도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민영을 따라가면 상혁이 걸리고 상혁을 따라가면 민영이 걸려서 어느 길로도 갈 수 없었던 것이다. 유진의 말을 듣는 민영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유진은 민영에게도 상혁에게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힘들고 괴롭겠지만 자신만 잘 견뎌내면 모든 일이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그래서 민영에게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들어줄 수 없어요. 그건 포기하는 것이지 선택이 아니에요. 난 유진 씨가 포기하는 거 도와줄 수 없어요. 민영의 대답은 단호했다. 민영은 유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것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었다.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었다. 다른 사람 상처받을까봐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해 상혁과 민영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기 때문이었다. 민영은 그런 유진을 보며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유진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놓지는 못했다. 민영이 바라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지 과정이 아니었다. 유진과 헤어져 카페를 나온 민영은 숙소로도 스키장으로도 갈 수 없었다. 혼자 잘 지내볼 테니 도와달라는 유진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받을 상처보다 두 사람이 받게 될 상처를 먼저 생각하는 가슴 따뜻하고 착한 바보였다. 방송국 스태프들과 스키장에 도착한 상혁은 짐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급하게 걸어갔다. 걸음을 멈춘 곳은 민영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앞이었다. 도면을 살피고 있던 민영은 노크를 하고 들어서는 상혁을 보자 낯빛이 흐려졌다. 반면에 상혁의 얼굴에서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넘쳐났다. 민영이 자리를 권했다. 상혁은 정중히 거절하며 할 얘기만 하고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알 수 없는 자신감에서 오는 당당함이 상혁에게서 느껴졌다. 상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던졌다. 민영이 채린과 좋아하다 유진을 좋아한다고 자신 앞에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면 갖고 싶은 것은 포기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그것이 자신과 민영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듯 확신에 찬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민영은 불쾌한 표정으로 상혁이 정작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상혁의 입에서 강준상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왔다. 민영을 보며 강준상을 생각하는 유진을 더 이상 흔들지 말아달라고. 이것이 정작 상혁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민영은 불쾌한 듯 쓴웃음을 머금고 상혁을 쏘아보았다. 자신이 뭔가를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 만큼 자신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상혁은 이미 알고 있을 터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진은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지켜보라는 말을 남긴 상혁이 민영의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상혁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는 민영의 얼굴에 걱정스런 표정이 드리워졌다. 상혁의 호기에 찬 행동으로 보아 유진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였다. 상혁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스키장 공연의 진행을 맡게 된 유선배와 함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내키지 않은 듯 어색해하는 유진의 표정이 어두웠다. 민영의 사무실을 나온 상혁이 공사 현장으로 유진을 찾아가 일방적으로 정한 저녁 약속이었다. 진행을 맡게 될 선배에게 인사를 시켜야만 방송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레스토랑 안에는 민영과 김 차장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 상혁은 그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민영으로 인해 불편해할 유진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듯 상혁은 일부러 그 자리에 앉아 과장된 모션을 취했다. 민영에게 보란 듯이. 스키장으로 방송 잡은 거 다 유진 씨 때문이에요. 빨리 국수 먹게 해줘요. 유 선배의 말이 뒤 테이블에 있는 민영에게까지 들렸다. 걱정 마요. 우리 곧 날 잡을 겁니다. 뒤이은 상혁의 말이 크고 또렷하게 민영의 귀를 강타했다. 유진에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게 구는 상혁의 모습에 민영은 더 이상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민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혁에게 목례를 하고 돌아서는 민영의 뒷모습을 유진이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유 선배와 헤어진 상혁과 유진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상혁은 자신의 행동이 조금 지나쳤다는 것을 아는 듯 괜한 말들을 횡설수설 늘어놓았다.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유진은 서울까지 찾아가서 힘들게 한 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상혁에게 감정을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자신의 결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혁이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상혁은 유진의 소망을 저버렸다. 유진의 결심을 들어줄 수 없다며 버럭 화를 냈던 것이다. 그런 상혁의 행동에 마음 상한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왔다. 상혁과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숙소까지 쫓아온 상혁이 유진을 붙잡아 세웠다. 유진은 상혁을 거칠게 뿌리쳤다. 상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혼자 일방적으로 결혼 못한다고 하면 난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니? 그런 거니? 난 그럴 수 없어. 유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자신의 모든 마음을 가져간 유진을 바라보는 상혁의 얼굴 또한 깊은 수렁에 빠진 듯 처참했다. 나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차피 나 혼자 사랑한 거잖아. 유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혁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결혼할 생각까지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더더욱 상혁과는 결혼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상혁은 그냥 옆에 있어만 달라는 애원조차 거절당하자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떠밀며
그녀를 쏘아보았다. 상혁은 이 모든 것이 이민영 때문임에도 다른 이유를 대는 유진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레스토랑을 나와 바람을 쐬러 나갔던 민영이 숙소 안으로 들어서다가 유진에게 함부로 대하는 상혁을 보고 그의 행동을 제어하려는 듯 강한 어조로 다그쳤다. 민영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유진을 바라보며 들어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유진이 민영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될 것 같아 오두커니 서 있자 상혁이 민영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싫다면 쳐봐요. 난 얼마든지 맞아줄 수 있지만 유진 씨에게 함부로 하는 것만은 못 보겠어. 민영은 상혁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뭐야? 상혁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짧게 말을 뱉었다. 왜, 못 치겠어요? 사람 치는 일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 못 치겠어요? 민영은 차갑게 웃으며 상혁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혁은 잡고 있던 민영의 멱살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민영에게서 그 옛날 준상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상혁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민영이 준상이란 말인가? 10년 전 체육 시간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혁은 준상의 멱살을 쥐고 있었다. 왜, 못 치겠니? 사람 치는 것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 못 치겠니? 도전적인 어투며 세상을 판단하는 독특한 잣대. 두 사람은 너무나 같았다. 준상이 아닐까? 섬뜩해진 상혁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석고처럼 굳어졌다. 그런 상혁을 뒤로 하고 민영은 유진을 데리고 사라졌다. 상혁은 유진과 민영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자신이 보고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스키장으로 김진우의 차가 들어섰다. 공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김진우는 서둘러 박지영을 데리고 스키장을 찾았다. 차에서 진우와 지영이 내리자 상혁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상혁이 김진우에게 전화를 건 것은 지난밤의 일이다. 민영과 유진의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호텔로 돌아온 상혁은 초조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오랜 시간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상혁이 뭔가 결심을 한 듯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김진우가 전화를 받자 드릴 말씀이 있으니 어머니를 모시고 꼭 스키장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흔쾌히 허락하는 김진우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한 상혁이 이번엔 채린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들과 함께 춘천으로 가서 유진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상혁이 부모님과 호텔로 가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아니, 저 친구는? 김진우는 유진과 함께 걸어오는 민영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자네, 강준상 아닌가? 내 강의실로 종종 놀러왔던. 모르겠나? 나 김진울세. 난감한 표정을 짓던 민영이 웃으며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는 말을 했다. 상혁으로부터 민영이 스키장 공사 총 책임자라는 말을 전해 들은 김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자 계속 주워거렸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호텔 프런트에서 키를 받아든 상혁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유진의 어머니를 모시고 호텔로 들어서는 용국의 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는 진숙이 채린의 팔짱을 낀 채 수다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제가 유진이 어머님도 오시라고 했어요. 박지영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본 상혁이 말했다.
못마땅한 표정을 떨치지 못한 박지영의 눈빛이 유진의 어머니와 마주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영은 유진과 함께 호텔 근처에 있는 S동을 살피고 나오면서 뭔가 골똘히 생각했다. 낮에 자신을 찾아왔던 채린의 말이 마음에 걸려서였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채린이 민영을 찾아왔었다. 친구로서 찾아왔다는 말을 앞세운 채린은 민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을 했다. 그리고 꼭 공연을 보러 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으니 기대해도 괜찮을 거라며. 재밌어하는 채린의 표정이 생각나 민영의 마음은 자꾸만 불안해졌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는 듯 유진을 돌아보는데 유진의 불안한 눈빛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민영은 서둘러 시선을 거두었다. 목도리 잘 어울리는데요? 자신의 목도리를 하고 있는 유진의 모습을 보자 민영은 마음이 밝아지는 듯 했다. 민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은 목도리를 풀었다. 돌려주려던 것을 깜빡 잊었다는 듯이. 민영은 유진이 자신의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보기 좋아 사양했지만 유진은 민영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그때 두 사람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박지영의 두 눈이 파르르 떨렸다. 세상에, 괘씸한 것. 박지영은 진우와 함께 유진의 어머니를 모시고 호텔을 나와 공연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몇 걸음을 옮기다 지갑을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난 박지영은 일행과 헤어져 호텔로 돌아와 지갑을 챙겨 공연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춰지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박지영의 마음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다.